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아베가 과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했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역시 아베. 오늘 조간신문도 이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무엇을 미뤄두고 뭐부터 손잡다가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의 제목인데 과거사는 미뤄두고 북핵부터 손잡다.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라는 이 대북 메시지에 3국, 세 국가의 정상들이 동의를 한 거지만 우리나라와 이 중국의 과거사 지적에 대해서 아베는 완전 딴소리, 딴 대답을 했습니다. 딴청 피운 아베의 모습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상 비행하다 곤두박질 친 러시아의 여객기 추락 사고. IS는 우리가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처참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 산악지대에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잔해의 모습인데 IS가 우리가 이 여객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IS의 여객기 격추 능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인데 국회에 전시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장군 같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냐? 칼이 마치 일본 무사의 검처럼 길고 갑옷은 이 중국 장수풍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이순신상, 국회의 이순신상 앞으로 한국 충무공 이순신의 모습대로 바뀔 예정이라는 소식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지금 교육부는요 웹툰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이 웹툰인데 이른바 헬조선 웹툰이라고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웹툰.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웹툰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웹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지나고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시 삼색이라는 제목의 사진 3장이 실렸습니다. 10월을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11월을 맞으면서 이제 가을과도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온상으로는 거의 겨울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31일의 모습들을 강원도 민둥산에 만난 3가지 가을 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억새풀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절경이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의 국제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70대 한국인 살해 아부 사야프. 필리핀 민다나오 섬을 접수한 아부 사야프. 납치 살인으로 수익을 내는 IS와 연계된 과격 무장단체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70대 한국인이 피랍돼서 살해되기까지의 이 과정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취재일기인데요. 시민 442명이 달랑 하루 참여한 아이 서울 유. 박원순 시장 모습도 보이는데 서울시가 새 서울 브랜드로 결정한 게 아이 서울 유입니다. 아이 서울 유. I love you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서울유 여러분은 어떤 뜻인지 와 닿으십니까? 이 아이 서울유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 언급은 있었지만 역시나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직시와 미래지향이라는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 얘기를 하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最重要課題である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私から両首脳に対して強く訴えかけました。 공동기자회견에선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고 별도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명시적으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아베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 정상은 3국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내년엔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희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한 주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저희 채널A 기자가 보도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내용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임 위원님,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꼽자면 딱히 뭐 마땅한 건 없습니다만 우리 김치와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요, 이제? 김치는 아직 아니고요. 예. 삼계탕은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쌀과. 그동안에 삼계탕이 사실 중국에 수출이 되지 못했는데요. 네. 그게 삼계탕에 들어가 있는 인삼 때문이었다고. 아, 인삼 때문에요? 예. 인삼이 우리는 식품으로 보는데 중국에서는 이거 약재로 봐가지고 별도의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통과했어야 됐는데 예. 이거를 완화해서 앞으로는 삼계탕에 들어간 인삼 통째로 수출 가능하게 됐고요. 예. 김치는 곧 될 것 같습니다. 김치도 곧 될 것 같다. 김치는 그동안에는 이제 왜 수출이 안 됐느냐. 김치를 유산균이 들어가, 김치의 유산균을 균으로 봐가지고. 아니, 잠시만요. 아니, 김치는 당연히 발효 음식인데, 네. 발효되다 보면 몸에 좋은 균이 유산균인데, 그걸 그냥 세균으로 중국이 봤다고요. 그렇죠. 그냥 유익한 균이냐 해로운 예. 균을 보지 않고 그냥 균으로 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볼 때는 수입을 받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완화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김치도 중국으로 수출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수출이 된다면 우리 농민이나 김치를 만드는 제조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박용진 전 대표, 네. 사실은 한국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중국산 김치를 우리가 먹어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김치는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됐군요, 지금까지. 안 됐고요. 우리 쪽이 중국 현지에다가 김치 공장을 세워서 중국 현지에 유통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든 김치와 한국에서 만든 삼계탕이 포장돼서 중국을 가지는 못했고, 말씀하시는 삼계탕과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번에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적어요. 약 1,000만 달러 정도의 삼계탕 수출 효과가 있을 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삼계탕을 쭉 팔아왔는데 한 해 한 68억 원 정도 이제 수출이래요. 예. 그런데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닭 사육 농가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좀 고통을 덜 수 있겠다. 문제는 이번에 중국이 내건 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한 내용 중에서 질병 비발생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캐슬 병이라든지 아니면 주류독감 AI 이거를 발생하면 그 발생 지역으로부터 10km 바깥에 이런 고기만 이제 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AI 발생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요, 김치, 쌀, 삼계탕에 한정돼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랑 중국이랑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조치가 비관세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벽을 발휘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관세 무역은요, 조약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비관세 무역이라고 해서 관세가 부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다 들어갖고는 굉장한 큰 보호 장벽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하나씩 깨기 시작했고 그 상징이 바로 김치, 쌀, 삼계탕이 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자꾸 우리 김치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중일 삼국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으르렁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중일은요, 이사 갈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 맞대고 볼 수밖에 없는 사이였는데. 이사 보낼 수 없나요, 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면 결국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 몇 년간의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를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번 회담이 탈선된 기차를 이제 선로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어제 회담은 상당히 형식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찌됐든 복원이 시작이다. 네. 그래서 새 정상에 만났던 것 자체 의미는 있고요. 내년에 다시 일본서 이게 삼국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한중일 쓰지만 현재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주최한 나라 이름 맨 처음에 나오고 다음 개최국이 다음에 붙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한일중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또 개최를 하면서 자꾸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결국 미래지향적인 국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첫걸음 내디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간에는 그래도 김치라도 수출할 수 있게 돼서 유의미했는데 기대했던 일본과의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방금 우리 기자의 보도도 보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아베는 이 북한의 일본인 납북 문제 완전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입국했을 때 기자들의 반응과 또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취재 열기가 사뭇 달랐다는데 그래서 그 영상 저희가 취재했는데 비교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바글바글한 쪽이 중국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내릴 때는 뭐 양국 간의 취재 열기가 뜨거워서 막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을 정도인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내릴 때는 취재진은 없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물론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고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일본과 한국 관계보다 훨씬 더 요즘 서로 영향력 미치게 크죠. 중국의 이제 국가 위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커창의 방문은 오피셜 비지트입니다. 공식 방문입니다. 공식 방문이다. 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방문은 비즈니스 비지트 그러니까 실무 방문입니다. 그래서 의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국가 원수가 방문에 사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찬도 하고 이런 아주 우리나라의 원수가 외국인 뭐 전번에 영국 방문했을 때 받는 그런 예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듯이 리커창 그렇게 받는데 아베는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공식 행사 거의 없어요. 그 면담 외에는 일본인들과의 만남,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과의 식사자리 외에는 공식적 외부 알려질 만한 외부 접촉이랄까요?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게 이 아베와 롯데그룹 간의 관계, 일본 정상들이 전통적으로 롯데호텔을 묵었는데 이번에 안 묵을 것이다 이런 관측 많았는데 아베 총리 롯데호텔 결국 안 묵고 어디 묵었습니까? 웨스틴 조선호텔로 바로 직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사로 갔군요. 네. 역시나.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정이 됐던 것이죠. 그 자위대 행사를 롯데호텔이 하루 전날 사실 그거는 뭐 결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하루 전날 행사를 취소해서 사실 다른 데서 급하게 치르긴 했지만 굉장히 초라하게 됐고요. 그거는 계약 위반을 롯데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보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소심한 보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소식 가볍게 저희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돌직구 뉴스는 교육부에서 만든 이 교과서 국정화 홍보 동영상과 홍보 웹툰이 시끌시끌합니다. 유관순 동영상으로 알려진 2차 영상을 교육부가 공개했는데 그 영상도 영상이려는데 교육부가 공개한 웹툰 내용이 현재의 이 역사 교과서를 본 우리 청소년이 부끄러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자조하는 듯한 내용이 나와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박윤진 전 대변인, 교과서에서 만든 웹툰 내용이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는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건지 일단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요? 이상한 헛발질, 자살골, 자중질환 뭐 이런 정도의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어요. 유관순 열사에 관련된 영상. 나는 당신을 몰라요. 이렇게 했었던 그 영상의 업그레이드 편. 2차 동영상이 나왔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유관순 열사와 관련해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다.
라고 하는 자막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동영상은 1919년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안아주다가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당한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네. 이런 유관순 열사를 2014년까지 8종의 교과서 중에 2종은 기술이 안 됐고 2종은 사진이 없이 이름만 언급됐다라는 자막으로 지금의 검정교과서 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럼 영상 한번 직접 볼까요? 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 헌병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그녀는 대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14년 우리 고등학생 중 약 8만 5천 명이 유관순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게 교육부에서 만든 유관순 네. 동영상인데 저 동영상에 따르면 2014년까지 현행 역사 교과서 2종은 아예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고 2종은 사진 없이 이름만 언급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관순 열사와 관련해서 정부 이 검정 체제의 우수성을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일에 저렇게 해서 몇 종의 교과서가 누락됐었다라고 한다면 검정 체계를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다 있어요. 예. 지금은 다 있어서요. 초등학생은 지금 국정입니다. 다 배웁니다. 중학교 9종입니다. 거기서 유관순 열사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 중에서는 없다가 그 2014년까지 없다가 정부가 이거 넣으세요 해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는데 저걸 지금 막 광고하면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정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이거 교육부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뿐만이 예. 아니라 그 한겨레 신문을 보도를 보면 북의 토지개혁과 6.25 서술을 문제 삼으면서 한 것과 관련해서 2014년 검정 과정에서 수정 삭제를 지시해서 지금 교과서는 안 배운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주체사상 원 자료를 제시해 두고 북한 선전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비판적인 내용이 다 서술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왜 그러냐? 예. 대통령 지시사항을 잘 따르려다 보니까 이러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제대로 안 따르려고 어긋장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그야말로 자충수, 자살골, 헛발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관순 동영상과 관련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반드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이것과 별개로 교육부에서 만든 저 유관순 동영상이 좀 오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일고 있는 것이 현행 2015년 역사 교과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이 다 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유관순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좀 과장돼 있다. 이런 지적이. 과거형으로 서술을 한 거죠. 예. 지금 현재의 검정체제, 검인정체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자면 현재 교과서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다 서술이 돼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검인정체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논리가 빈곤하고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동영상은 잘못 만든 것이죠. 예.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웹툰인데요. 바로 웹툰 여러분 보시죠.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다.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다. 라고 현행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이 돼 있다라고 웹툰에 따르면 주장을 하는 겁니다. 6.25의 원인은 남한에도 있단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학교 다녀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세대들도 한심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떠나고 싶어. 다 나쁘고 다 미워. 라고 학생이 결국 이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임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네. 이거 교육부가 만든 거예요, 진짜로? 예. 교육부가요? 교육부가 만든 겁니다. 와, 이 예전에 왜 한 2007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2007년, 2008년? 그때는 왜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걷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젊은이들의 이 사회에 대한 모든 불만이 이게 다 역사 교육 때문이야 라고 하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보는 듯해요. 이게 정말 교육부에서 만든 거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부 극우신문에서 만든 만화 논평인 줄 알았거든요. 예.
지금 교육부는 국민을 설득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런 만화는 설득의 시점이 아니라 지나친 논리적 비약으로 인해서 국민을 선동선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선동선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좀 좌쪽 진영에서 주로 많이 쓰는 수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차원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혹시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 뭐랄까요? 좀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윗분께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사태질하니까 손가락질하니까. 누가요? 전 모르겠어요. 네, 누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때 야당을 향해서도 물론 레이저를 쏘셨습니다만 주로 우측을 향해서 여당과 장관들 앉은 자리를 향해서 똑바로 하시라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했는데 사실은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대통령 지시상인 국정화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국민들의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밝힌 걸 보면 교육부 평소 1년 홍보 예산의 2배를 썼대요. 22억 746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을 써서 국민들을 한탄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의 웹툰과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니 답답한 지경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안영원 전 의원. 이제 홍보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편파적이고 왜곡돼 있다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임 변호사 국정화에는 반대하지만은 현재 교과서 문제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많은 국민이 인정합니다. 이 교과서 편파적이고 잘못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편파적인 게요. 지식인들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신문 기자도 해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택된 사실 나열을 통한 교묘한 의식 조작입니다. 그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선택된 현재 교과서가 그렇죠.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 나열을 통한 교묘한 의식 조작으로 저는 현재 교과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선택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맞기 때문에. 야, 뭐 사실 뭐가 틀렸냐? 왜? 아니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교묘하게 결론은 이상하게 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유관순이라는 사실이 있고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이렇게 가리킨다더라는 사실이 있는데 두 가지 사실 중에서 북한 쪽을 취사를 더 많이 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취사를 덜 하거나 뭐 편집에 숨기죠. 쉽게 편집에 숨기죠. 그런데 이것을 웹툰이라는 한정된 매체로 비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웹툰은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몇 컷의 사진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택된 사실을 나열을 통한 것을 어떻게 웹툰을 공개합니까? 어려워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짧은 동영상으로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식인들이 책을 밑줄 그어가면서 아주 논리적인 그런 대결을 해야 될 부분을 웹툰 한 컷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난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교육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교육부의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됐던 강박관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부가 자꾸 욕을 먹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됐던 강박관념이 또 쉽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어쩌면 단견이죠. 단견 때문에 웹툰을 만들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논리의 비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웹툰이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부가 홍보를 나서는 것은 참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식인들의 엄정한 토론의 장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웹툰과 동영상과 상관없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의 SNS에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명백한 종북 빨갱이다 라는 글을 올려서 이것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내용입니다. 제일 첫 부분에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면서 교육부가 검정 승인하고 청와대가 검토를 했다는 현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리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증거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명백한 종북 빨갱이다라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올려서 이 웹툰 동영상과 별개로 또 이재명 시장의 SNS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세균 위원님, 좀 자극적입니다. 대통령이 명백한 종북 빨갱이다.
지난번에는 본인을 종북 빨갱이로 내가 종북 빨갱이냐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기초연금 청년을 위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보 쪽에 보수 쪽에서 본인을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그러면은 나같이 이런 기초요금 주장하는 거를 대통령은 노인 기초요금을 주장했으니까 대통령이 먼저 빨갱이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빨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빨갱이란 말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논리는 지금 말하는 웹툰에 대한 비판을 우리처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웹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저거는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어떤 그 성남의 시장이 그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저런 식의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하는 예. 거는 똑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이재명 시장 뭐 문제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 표현하고 이걸 예.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기가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본인이 이런 식의 어떤 그 SNS에 이런 본인이 노출됨으로써 본인이 좀 이렇게 회자되고 이렇게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 같은데 너무 유치하고 예. 너무나 원색적이고 보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 빨갱이란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네. 성남시장님께서 대통령은 종북 빨갱이 어떻습니까? 본인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SNS나 이런 데서 예. 이른바 그 성남시장이나 혹은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을 공격할 때 대놓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냥 저는 웃고 지나가는데요. 네. 시장님은 남도 웃겨보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농담이었군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선하지 못했다. 신선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신선하지 못하냐면 그 김무성 대표가 이미 한번 과감한 헛발질을 한번 하셔서 예.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라고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막 걸었을 때 이미 한 보름 전에요. 그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아니 그러면 그 교과서를 발행토록 허가한 정부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황우여 장관과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불고지죄로 처벌해야 되느냐, 고무찬양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예. 나왔던 얘기를 다시 동원한 걸로 봐서는 이제 신선하지 못하고 크리에이티브가 예. 떨어진다. 아마 성남시가 100만 명이 넘죠. 예. 100만 시민의 어떤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행정수장으로서 이런 정도의 그 농담, 이런 정도의 비튼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건 별로 이렇게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그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두시고 이재명 시장님은 본인이 행정력을 통해서 네. 야 진보가 와 그 새정치 민주연합이 뭔가 다른 걸 보여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당을 위해서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성남 시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워낙 이 국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구멍이 많아요. 네. 아까 우리 그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는 전직 기자 출신이죠. 또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편향된 사실을 채택하여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자회담 때 물어봤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은 사학과 출신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운만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에이 그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이재명 때문에 시장이 묻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예.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되게 항상 언행을 보면은 변호사라고는 볼 수 없는 비논리적인 언행을 주로 사용을 하세요. 그 변호사 출신의 한 야당 대표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된다는 발언. 이 정계 들어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 왜 예컨대 음란물 같은 경우가 뭐 영화로 가끔 만들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법원에 의해서 음란물로 판명이 돼서 상영 금지가 될 때 그러면은 그거를 허용화 영상 뭐 등급위원회인가요? 그럼 거기가 주범이 되는 건가요? 다만 관리 감독상에 예. 책임이 있을 뿐이죠. 과실이 있을 뿐인 거지. 주범은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 주범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관리 감독 못한 사람을 주범으로 몰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예. 똑같은 논리적 비호기인데 이분이 변호사 선배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교육부의 웹툰이 굉장히 논리적 비약을 선보이긴 하지만 그 논리적 비약은 그 선동과 선전은 논리로 깨야지 똑같은 선동과 선전으로 깨면은 똑같은 사람 취급받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자들이 일단은 중앙 언론에 자꾸 부각되고 싶은 강박관념에 휩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도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요. 홍준표 지사가 보면은 자꾸 지방에 차원에 있다 보니까 서울 언론에 안 오르니까 페이스북에 뭘 자꾸 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한 발을 걸쳐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식으로 뭐 성명을 쓴다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이 글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글을 써서 올린다는 것은 그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성남시 1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본인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랑 비교하시는 건 항의하겠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해변 도로에서 한국인으로 확인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인데 피랍됐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올해만 벌써 10번째입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올해만 10명째 필리핀으로 떠난 한국인이 피랍되거나 사망을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이번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조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필리핀 남부에 있는 파티쿨 마을의 도로입니다. 외교부는 이 남성이 지난 1월 필리핀에서 피랍된 74살 홍모 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씨는 당시 필리핀에 사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총기로 무장한 괴한 7, 8명에게 납치됐습니다. 납치 세력은 이슬람 성향 반군인 아부사야프인 것으로 외교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부사야프는 홍 씨 납치 이후 한 달 뒤 자신들의 SNS에 홍 씨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5억 페소, 우리 돈으로 121억여 원의 몸값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가족이 현지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서 총상 등의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지난 1월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슬람 무장 단체에 납치됐던 70대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건데, 정성희 위원님,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필리핀이 굉장히 안전한 관광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필리핀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은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3,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에서 특정 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로 알고 있는데 많은 섬들이 사실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건이 난 이분이 있는 곳도 민다나오 섬인데 여기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남부의 이 섬은 여행이 금지된 지역이다. 근데 이제 이분은 여행하러 한 건 아니고요. 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들을 만나러 가신 분인데 납치가 돼서 10개월째 지금 잡혀 있어서 몸값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살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이 범인들이 121억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121억이요? 예. 낮춰서 4억까지는 됐는데 몸에 외상이 없다는 걸로 봐서 아마 오랜 피납 생활로 인해서 아마 자연 사망을 하신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이 납치범들이 시신을 갖다 버린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필리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까지 올해에서만 납치가 10건이 넘고요. 3년 사이에 31명이 지금 사망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인이 31명이 3년 사이에 사망을 했다고요, 필리핀에? 예, 납치된 거 포함해서 그런데 아니, 제 기억으로는요, 정 의원님. 작년에 한 여대생이 필리핀을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을 했다가 피랍이 돼서 살해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서 작년 4월인가 우리나라 여학생이 놀러 갔다가 이제 피납돼서 한 달 만에 사망한 경우로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살해죠. 예, 이것도 일반적인 피납 사건은 좀 약간 다릅니다. 몸값을 노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여학생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하는 민다나오 섬이 아니고 앙헬레스라고 하는 수빅만 가까운 지역에서 피납이 됐는데 아마 우발적인 피납이었던 것 같아요. 우발적으로 이렇게 택시 강도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피납이 됐는데 몸값 요구가 있다가 나중에 살해가 됐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예쁘고 젊어서 돈이 많은 줄 알았다. 라고 하고는 보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범인들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몸값을 노린 피납에서는 피납된 상사를 죽이지 않아요. 근데 여학생이 이례적으로 사망을 된 거는 납치된 조직들 간에 내분이 있었답니다. 자기들이
싸움하다가 그 살해된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필리핀 그 관광을 하러 가시는 분이나 그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현지 사람들의 어떤 민심 자극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12명 피살, 한국인. 2014년 10명 피살. 올해 벌써 10명째. 3년 사이에 한국인 31명이 필리핀에 방문을 했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고 이 수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필리핀 치안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민다나오는 이슬람 반군들이 섬의 상당수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아부 샤프 조직은 스스로 IS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스스로입니다. 예,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과격성은 여전하고 수익이 주로 인지를 납치해서 돈 받아내는 것. 그것이 주로 수익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이 아부샤프 외에도 조그만 단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납치를 돼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지난 3년 사이에 31명이 납치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을 본 시각이 기본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져다닌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좋아한다 이런 생각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시각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사망한 분 같은 경우는 아들 집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어허. 아들 집에 가 있는데 이 경찰복을 입은 이른바 반군들, 이 테러 단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끌고 나가려 하다가 식구들하고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신한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피해자만 끌고 데려간 겁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 시간이 꽤 지나면서 아마도 몸이 약해지고 거의 이제 회복 못할 정도 되니까는 내다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다나오 섬은 굉장히 위험한 섬입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가서는 안 될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섬들 중에서 여행 자제 구역도 있고 우리 정부가 정한 여행 금지 구역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여행이나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외교부 사이트를 꼭 방문하셔서 해당 방문 지역이 어느 정도 치안 상태가 위험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2중, 3중 체크하시고 떠나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피랍 사망 사건 보도해드렸고요.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중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윤디. 이름이 윤디고 성은 리예요. 네. 윤디리가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열었는데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드니 심포니와의 윤디리의 피아노 협연에 많이 방문을 해주었는데 뭐 박자도 틀리고 급기야 지휘자가 중간에 연주를 멈췄다. 네,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하면요. 윤디리 공연은 사람들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윤디리가 누구냐면 중국의 랑랑과 더불어서 아주 천재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 33살 됐습니다. 언제 이제 세계 음악계에 대해서 스타로 떠올랐냐 하면 2000년도에 이번에 조성진이 우승한 그 쇼팽 콩쿠르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우승이 된 거예요. 예. 당시에 18세였습니다. 거기다 더 대단했던 게 2000년도에 우승할 당시에 15년 만에 겨우 우승자가 나온 거예요. 예. 그동안 우승감이 없다고 우승자를 선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슈퍼스타가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 17회 조성진이 우승할 때도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또 조성진 씨한테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호감을 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10월 30일에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샀었고 저 또한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어요. 지금 윤디리의 공연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연주는 아무래도 소리죠. 좀 소리까지 한번 잘 들어볼까요? 윤디리가 맞나요? 당시 2000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 뭐 화려한 연주 기교인데 그러니까요. 이번 공연 어땠어요? 그래서 알석이 25만 원이나 되고 비싸요. 예,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딱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네. 1악장에서부터 뭔가 음표를 빼놓고 뭔가 박자가 안 맞기 시작을 했어요. 한 박자 듣기 시작했고. 한 박자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급기야는 오케스트라와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뭐라고 하죠? 한 단을 다 빼먹어 버린 거예요. 윤디리가 다 깜빡한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그대로 악보대로 연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악보를 순간 깜빡을 한 거예요. 오케스트라나 지휘자는 잘못한 게 없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태도잖아요. 실수를 저지른 후에 태도인데 그 태도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신경질적인 태도로 지휘자 오케스트라한테 짜증을 내고서는 앵코르 공연도 원래는 이제 곧 할로윈이니까 할로윈 분장을 입고서 앵코르 하기로 했는데 앵코르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신경질만 내버려 커튼콜 때 인사 한번 나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호텔로 가서 그럼 상처를 입었겠구나. 혼자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지? 했더니만 웬요? 페이스북에 또 이번에 할로윈 복장을 입고서는 내가 내일 당신들을 깜짝 놀래줄 거야 하는 깜짝이야 장난스러운 사진을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호가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대체 한국 팬들을 뭐라고 보는 거냐라고 해서 곳곳에 지금 항의 메일과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장면, 이 사진이 바로 윤디리가 공연을 망친 날 졸작 공연을 선보인 대형 사고죠. 클래식 업계 정말 큰 사고입니다. 이후에 장난스럽게 사진을 올려서 도대체 이 한국 클래식 밴드를 윤디리가 뭐로 보고 있는 거냐라는 지금 비난들이 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정성우 위원님, 사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피아노 협연을 하던 중에 웬만해서는 이 지휘를 멈추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그것도 피아니스트, 천재 피아노니스트를 불러다 놓은 자리에서 지휘를 멈췄다라는 것은 정말로 윤디리가 뭔가를 까먹거나 연주가 엉망이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연주는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중간에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중단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임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그다음에 다시 공연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 없이 이제 가버린 점. 그 다음에 헬로윈 의상을 입고 페이스북에 장난친 점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조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맞죠. 근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사고를 쳤는데요. 아무리 처음에 화려하게 등장을 해도 본인이 계속 연습하고 정진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조성진 요번에 그 쇼팽 콩쿠르스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언제나 저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중국 클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연주자는 무대에서 벌어진 일에 책임과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것이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중국의 클래식계도 현재 중국 고도 성장의 이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인류나 도덕과 예절의 마비 그런 것을 또 클래식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네요. 박윤 대변인, 저희가 그렇게 클래식과 깊은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래도 연주 중단하고 그런 것건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연주 자체를 많이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이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이 윤디리라는 분도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한데 유명한 분이시네요. 우리 임 변호사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대단한 천재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또 보면 연습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하지만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느슨해져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걸 엿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클래식 무대에서는 매너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들죠. 자기 혼자 이렇게 잘 치고 마는 게 아니라 협연을 했고 유명한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했는데 그 오케스트라와 지휘자한테 짜증을 다 내고 실수는 당신들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가지 않았던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 공연은 돈도 없었고 25만 원씩 주고 산 관객들에 대한 예의는 적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윤디리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I love you.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I like you.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뜻들은 다 바로 해석이 되는데 I soul you.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서울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만나보시죠. 차라리 이 노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날 뻔했어요. I soul you.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이 서울이었어요. 하이 서울. 그래서 관광객들도 이제는 하이 서울, 외국인들도 많이 아는데
박원순 시장이 새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바로 아이서울유. 아이서울유. 이민선 변호사님. 네. 아이서울유가 이게 일단 무슨 뜻이에요? 참 교육부는 너무 쉽게 만들어서 문제고 이 서울시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예요. 정말 이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탐구하라는 의미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새로운 브랜드를 저번 주에 채택을 했죠. 시민들 공모전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이서울유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고 이 논란을 집행해오신 분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입니다. 야당의 홍보위원장조차 서울시의 네. 아이서울유는 문제가 많다. 바로 야당의, 그쵸. 야당의 홍보위원장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채택한 브랜드에 대해서 대한민국 디자이너로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예. 도대체 새 브랜드는 단어들을 억지스럽게 나열해서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만일 제가 심사에 참여했다면 목숨을 걸고 이 채택을 반대했을 겁니다. 라고 굉장히 세게 말했네요. 혹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아이서울유가 이 로고를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저도 가만히 보고서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는 이게 감각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서울유의 서의 이응을 오를 이응이랑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의 조합을 꿈꾸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이라는 건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이 서울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걸 뜻하고 보다 해먹.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아이서울유, 유는 예. 원래 당신을 유인데 알파벳 U로 썼잖아요. 예. 알파벳 U를 쓴 거는 당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뜻하기도 하냐면 유턴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면 다시 예. 와라. 서울로 다시 돌아와라. 예. 유턴.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건데 브랜드는 무조건 알기 쉬워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많이 반하죠. 이 야당의 홍보위원장 손혜원 위원장은 뭐 처음처럼 그렇죠. 소주 이름. 글 잘하시네요. 예. 처음처럼. 또 뭐가 있죠? 참이슬. 참이슬. 그러니까 소주 이름의 대가시죠. 그런데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브랜드 네이밍을 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도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서요. 아이서울유. 저는 처음에 서울우유에서 뭔가 광고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유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낸다는 건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정성희 위원님. 하이서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에 선정한 하이서울이 나름 인기를 끄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이명박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부랴부랴 성급하게 꺼낸 카드가 아이서울유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사실 아이서울도 뭐 좋은 어떤 브랜드 네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디자인 서울을 내걸면서 서울의 새로운 상징물을 구축에 위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도 그 욕심에서는 제외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시장을 한 동안에 서울의 브랜드 네임을 좀 바꿔서 자기의 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만도 14억이라고 합니다. 아이서울유. 예. 근데 굳이 이제 설명을 드자면 아이서울유에서 서울은 동사로 그쵸. 나는 서울을 동사하다. 마치 아이, 그다음에 하트 모양으로 러브, 뭐 뉴욕 하는 게 뉴욕의 상징물인 것처럼. 근데 러브의 하트 모양을 이제 사랑하다 뉴욕으로 한 것처럼 예.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서울유. 나는 너를 서울하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동사용으로 썼는데 그 동사가 저런 식으로까지 썼나? 예를 우리가 검사스럽다. 그리고 검사에서 검사스럽다. 그건 확 와닿네요. 강용석스럽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것도 확 와닿네요. 나도 와봐. 차라리 그렇게 하면 법조인 이렇게 있어요. 기자스럽다는 뭔데요, 그럼? 기자스럽다는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서울에서의 그러면은 서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서울하다에 뭔가가 있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울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하지만 하이서울이나 서울하다나 마찬가지로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을 동사용으로 쓰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임변이 아까 이상한 말 뭐 이렇게 뭐가 무슨 뜻이냐 했는데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와닿지 않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아이서울유의 뜻. IQ가 한 150에서 한 200은 넘어야 될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가 서울 시민인데 제가 서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지만 아이서울유. 내가 서울스럽다? 글쎄, 서울스럽다는 게 뭘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브랜드는
한번 딱 드는 순간 고기가 끄덕여져야지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처음처럼 하면 그래요. 처음처럼 그래 신선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돌직구 쇼 하면은 그렇죠. 뭐 날리는구나. 뭐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건데. 하나 얹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아이 서울려면 벌써 설명이 S는 무슨 뜻이고 O는 무슨 뜻이고 이미 끝난 겁니다. 예. 어느 사람이 그 설명 듣고 있습니까? 예. 그건 정말 천재하게 하거나 아니면 초등학생이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 어디 설명 들을 시간 어디 있어요? 이거는 중국인 윤디리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모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천재들의 작품이다.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하이서울도 좀 경박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조용필 서울에서 서울 아름다운 이거리, 아름다운 이 거리. 예. 그래서 저는 뷰티 서울이라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뷰티 서울. 네, 왜냐 서울에 오면 외국인들이요. 한국 여자들 그렇게 예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서양, 미국 예. 사람들 오면 한국 여자들 날씬하면 놀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피부에 놀랍니다. 우리 굉장히 피부가 좋아요. 그 다음에 세계 화장품은 한국 사람이 지금 거의 맞아요. 대세가 되고 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예. 그 다음에 서울은 정말 모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울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울 여자 아니, 전 세계에서 예.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산을 고개 둘러서 어디든 산을 볼 수 있는 도시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천만급의 대도시 가운데 서울처럼 깨끗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제 이 말하면 놀라시겠지만 파리, 런던, 뉴욕 이렇게 깨끗한 도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에서 좀 뷰티 서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공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서울유의 패러디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당의 홍보위원장도 비판하는 마당에 네티즌들은 이게 아이 서울유가 무슨 브랜드냐 한심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아이 서울유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너의 전셋값을 올리겠어라는 뜻이냐라는 서울 전셋값 비싸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정 의원님 아이 인천유는 뭘 것 같으세요? 인천 뭐 해산물 뭐 이런 건가요? 택도 없습니다. 널 빚더미 알았어. 라는 뜻으로 지금 희화화되고 있고요. 박영진 전 대변인 아이 대구유 진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널 쪄죽게 만들겠어. 안녕한 전 의원님 아이 논산유는 뭘 것 같으세요? 논산. 군대니까 힘들게 만들겠어. 널 군대에 군대 보내버리겠어. 맞췄어요. 자, 임유선 변호사에겐 조금 어려운 거 드리겠습니다. 과거형이네요. I'm 코엑스드. 나는 코엑스 됐다. 수동태입니다. 나는 공사되었다? 공사되었다. 나 완전히 길을 잃었다. 여기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I'm 강남드는요. 나 또 정치 구간에 gat혔어라는 뜻이고 I'm stuck이네요. 예. I was 신도림드가 아주 관건인데 나 어제 사람들한테 깔렸지 뭐야. 나는 이렇게 아이 서울이라는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재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박유진 전 대변인. 예. 박원순 시장이 왜 아이 서울유를 이렇게 고집했을까요?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는 아까 이명박 대통령 지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억측들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러신 분 아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는 시민 공모로 시민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그 주된 자기의 브랜드는 아이 서울유가 아니죠. 시민 참여형 서울 행정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로 잠깐 반복하죠. 시민 참여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그래서 가수 아이유가 새 앨범을 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뒤에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앨범 자켓 이름이 이건가? 이랬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거를 제가 연결을 했고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이 원래 I love 뉴욕도 처음에 비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좋아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게 저게 참 엉터리 이야기인 게 자원봉사정으로 이룬 데는 시민 442명을 이제 이른바 참여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한 역할은 400여 개의 공모자 가운데서 200개를 줄이는 것. 그거에 그쳤습니다. 하루 참여해서. 하루 참여했다.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200개를 3개로 압축한 것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한 브랜드였다라는 것은 허울. 뿐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만든 아이 서울유는 허울뿐인 변명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난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아이 서울유보다
지난 하이 서울이 그나마 낫다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의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112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경찰의 날, 오늘 11월 2일 112 경찰의 날인데 경찰의 날을 맞아서 이런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112에 장난전화한 것 그런 사람들 철없는 아이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황당 신고가 너무나도 황당하군요. 박유진 전 대변인, 아직도 네. 장난전화 건 사람 있어요?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요. 경찰이 밝힌 거 2011년 995만 건이었던 112 신고 전화는 지난해에는 1877만 건으로 늘었는데 긴급 신고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장난 전화도 엄청 장난 전화가 많이 늘어요. 황당한 신고도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전화에 USC입니까? 유심 카드 있잖아요. 유심 카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아, 그걸 왜 경찰? 여기 경찰입니다. 경찰에서 몰라요? 이렇게 전화가 끊었다는 예.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황당한 거 이런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뼈다귀를 씹어서 이가 흔들립니다. 아, 그건 치과를 가시죠. 출동해 주세요. 예.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홈쇼핑에서 두유를 사서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가 썩었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길가에 있는 강아지의 목줄이 너무 짧아서 불쌍합니다. 이것도 출동해 주세요. 그리고 현관에 벌레가 현관에 벌레가 있어 실제로 문을 못 잠그겠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예. 1층 식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연기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긴급하지 않은 출동들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많다는데요. 아까 잠깐 우리가 돌직구 신문 딱 뜯었을 때 나타났던 웬 아저씨가 경찰의 구두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 광고. 예. 이거는 이제 서초경찰서에 이제 있는 광고, 5개 광고인데요. 예. 그 크리에이티브한 광고, 설치 광고를 하는 걸로 유명한 이재석 광고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형 홍보물이에요. 경찰 장난전화, 황당전화, 황당신고전화가 경찰의 긴급한 출동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일이지 않습니까? 112 신고 번호에다가 급하다고 막 눌러서 자기만 생각하고 하면 소중한 경찰력,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경찰력을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서초경찰서에 설치된 조형물이었군요. 네. 112의 날을 맞이하여서 장난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는 건데 이 그림이 딱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난전화가 소중한 경찰 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림인데 서초경찰서에 실제로 걸린 장면이 저겁니다. 한 남성이 출동하는 경찰의 발을 잡고 있는 그런 건데 정 의원님, 아니 식당에서 뼈다귀를 씹다가 이가 흔들려요를 왜 경찰에 전화합니까? 그거는 진짜 장난전화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현관에 벌레가 있어서는 정말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벌레 자기는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답변했네요. 예. 신문지나 신발로 밟으세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주소 좀 불러보라고. 근데 지금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이 잘 말한 대로 문제는 이런 장난 전화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사람들을 못 갈 경우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게 오늘은 112의 11월 2일 112의 날로 이거를 이제 경찰이 일부러 자료를 뿌려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심한 그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한 달간 112에 100차례 이상 전화한 사람이 113명이고요. 6월 달에 1000건 이상 신고한 사람도 5명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거의 119에 전화하는 걸로 일로 하루 종일 소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저는 처벌을 하는 쪽으로 어떤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해서 한 달에 112에 1000건 이상 신고한 사람이 5명이 넘어요? 예. 어허. 그리고 100건 이상이 173명. 이거 예.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좀 처벌을 강화해서 저는 좀 이거 홍보로 안 되거나 계도로 안 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700만 건이에요. 1년에. 1,700만 112 엄청 많네요. 출동을. 그러니까 112는 정확히 긴급 출동 전화입니다. 예. 내가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경찰 와달라는 신고인데 벌레 잡아달라. 그런데 이제 약간 상습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그건 좀 뭐 정상적인 분 아니죠. 뭐 하루에 100번이라면은 한 달에 100번이라면 하루에 3번씩을 그냥 계속 눌렀다는 건데 그건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까도 화면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긴급 출동을 요구하는 것은 12.7%밖에 안 된답니다. 전체 전화 중에 한 예. 44%는 상담 전화. 나 지금 굉장히 배가 아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또 한 42% 정도는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 예. 벌레 좀 잡아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게 출동 안 하면요. 또 민원을 올립니다. 민원 올리면 경찰관에서 답답하죠. 안 하자니 또 민원 올리면 상관으로부터 욕먹고. 예. 주민들의 이런데 말이야. 뭐 민원인데 또 국민이 다가가는 경찰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진짜 긴급한 일 나갈 수도 없고. 아니 벌레 잡아달라는 거에 나갈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럼 경찰 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죠. 예. 장난질 하지 말고 무슨 벌레 잡아달라. 근데 손 끼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지금 119도 마찬가지입니다. 119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도 112까지 힘들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는데 119, 112 자기가 전화 잘못 장난을 했을 때 다른 사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114에서 한번 그런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114에 종종 경찰서가 몇 번이냐고. 그러면 114에서 경찰서는 112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에게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119, 112, 111, 110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경찰 번호 112가 국민 인지도에서 98.5%를 기록하면서 1등, 2등은 119, 98.1%를 기록했다. 이거는 112, 119가 그래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 112에 신고 전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세요? 와이프를 모시고 내부순환을 달리고 있는데 내부순환 도로를 걸어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 큰 사고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는 게 119가 생각이 안 나고 112로 전화를 해서 내부순환을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신고하셔야죠. 예. 곧바로 콜이 와서 위치를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한 1분도 안 걸려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간첩 신고 113이 유명했잖아요. 113은 111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예. 몰랐는데 방금 뉴스 기사를 보고 알았고요. 국민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장 사람 맞는 전화번호인 만큼 아끼셔야죠. 저도 예. 한번 그 버스 안에서 성희롱 관련이 있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성희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음 버스 정류장에 119 지구대가 와 있어서 112가 바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까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먹은 적이 있어요.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예, 직접 신고했더니 하면서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고 예. 또 얘기를 묵비권 행사한 권리가 있고 딱 다음 정정에 도착하니까 와서 바로 체포돼서 갔어요. 든든하네요. 혹시 젊은 여성들 112에 전화를 걸 경황이 없을 만큼 긴급할 때는 112 번호를 찍고 문자를 보내도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야구 끝나서 이제 뭘 보나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이 정말 오랜만에 1등 자리를 차지했고 삼성, 만년 우승할 줄만 알았던 삼성이 아쉽게 2등을 했는데 그런데 우승을 한 두산도 중요하지만 오늘 피날레는요. 우승 트로피를 뺏긴 삼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보통은 우승팀만 남고 결승전에서 떨어진 팀은 자리를 비우는 것이 그동안의 한국 시리즈의 관례였는데 우승 트로피를 뺏긴 삼성이 20분간 두산 선수들의 들러리가 돼줬습니다. 기꺼이 그것도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모두 다 경기장에 나와서 환호하고 있는 두산 선수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던 삼성 사자들의 뒷모습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류중일 삼성 감독은 이렇게 말했네요. 지난 4년간 가해자로 지켜봤기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승 트로피를 목전에서 못 받은 팀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받은 것들을 우승팀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인터뷰를 마치고 저 두산 축하하러 가야 됩니다. 더 질문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두산 이 홈 구장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20분간 이 박수갈채를 쳐줬다고 합니다. 2등의 모습이 1등 못지않게 멋있었던 적은 잘 못 봤는데 이 점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이 이번에 1등은 못했지만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1등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또 야구 팬으로서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감독 얘기로는 옛날에 일본이랑 했을 때 일본의 팀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서 나도 한번 지면은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지기를 기대한 건 아니시겠지만 예, 끝났을 때 이렇게 그 앉아서 도열하고 하는 모습들 또 따라준 선수들 전부 다 보면서 역시 그 승자 못지않은 2등의 모습이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